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가 잦은 땜질식 보수로 인해 누더기 도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장기 보수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고요. 요즘 빈번해진 개물림 사고 문제점 분석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전주시 유해 발굴 작업의 경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존폐의 기류에 놓인 지역화폐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익산 장수를 잇는 고속도로 전체 노선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인데요. 익산 장수 구간 2007년 12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할 때 동북권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영혼함을 잇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사업 아니었겠습니까?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죠. 그중 일부 구간으로 익산에서 장수까지 구간은 이미 개통이 됐고 또 새만금에서 완주까지 이루는 구간도 곧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완성이 되면 전라북도 북부권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무주에서 대구까지 구간까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이름 그대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국토를 가로로 크게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많이 모았던 도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도로가 수시로 땜질 보수 공사를 하는 통에 누더기처럼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완공된 구간 중에서도 특히 완주에서 장수까지 이어지는 약 50km 구간 도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도로 곳곳이 많이 파손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겨울에 얼었던 도로가 녹으면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도로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포트홀이라고 하죠. 올해 들어서만 이 포트홀 보수 공사를 10여 차례 넘게 했고 그것도 도로 전체를 보수한 것이 아니고 파손된 부분만 일부 임시적으로 보수를 한 상황이어서 운전자분들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 불량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간 물동량이 엄청날 텐데 임시적으로 안 되고 전체 보수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네, 익산 장수 구간이 지난 2007년도에 준공이 돼서 15년 가까이 사용을 해왔는데 그동안 이 구간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 문제 때문인데요.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정비 예산으로 연간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면적인 보수를 하지 못하고 일부 파손 부분에 대해서만 임시적인 보수가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대전에서 통영까지 이 도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장수 구간에서만 유독 보수 공사가 말씀하신 대로 땜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산업도로서의 그 역할이 막중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익산 장수 구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 상당수가 그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더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전 통영 고속도로는 상당히 말끔하게 도로가 잘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고속도로가 모두 통행료를 받는 유료 고속도로인데 관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큰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임시적인 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완공 분기점에서 중단된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를 오산까지 연결해서 전구 산업도로와 연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익산 장수 구간이 완공 분기점에서 중단이 돼 있는데요. 이 완공 분기점에서 중단된 고속도로를 20km 정도 연장을 해서 국도 26호선과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군산이라던가 익산 주민분들이 현재 이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시려면 완주까지 좀 상당히 먼 거리를 오셔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완공 분기점에서 고속도로를 연장을 하면 이제 익산이라든지 군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새만금 고속도로라던가 번영로라던가 앞서 말씀드린 대전 통영 고속도로와의 연계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다른 지역 사례입니다만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 사건이 지난해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집에서 키우던 풍산개 5마리가 그 사육장 문이 열린 틈으로 이제 탈출을 했다가 그중에 한 마리가 이웃에 사는 5살짜리 여자아이의 양쪽 다리를 크게 물어가지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견주를 중과실치상죄로 기소를 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견주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사고에 또 법정 구속까지 됐고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례적인 일입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도 개물림 사고가 발생을 해서 중과실치상죄로 기소가 됐을 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인 견주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형사 공탁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징역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개물림 사고의 처벌 기준으로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 부상의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줄 착용이라든지 반려견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 주로 따지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견주의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 주의 의무가 이행이 됐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르던 개가 공격성이 아주 사납거나 대형견이거나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의를 더 크게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이라든가 로트와일러 이런 품종들이 이런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풍산개도 일종의 사냥개 품종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뒤따르는 구호 조치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네, 최근 이런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자, 개물림 사고가 빈번해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분석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개물림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어떤 견주들의 의식이라던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인식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에도 이런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고창 지역에서 어떤 견주가 사냥개 4마리를 이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을 하다가 개물림 사고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임실에서 한 소녀가 이제 이웃집에서 기르던 그 대형견에 물리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대형견도 그 목줄이 아주 헐렁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 개물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로 해서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락사 여부도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안락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개물림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는 내용을 정면으로 다루는 법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그 형사소송법에 있는 압수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사고견을 압수를 해서 압수물을 폐기하는 절차로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일부 그 견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개물림 사고도 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동물 학대라든가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동물을 대물 또는 이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법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생명체고 또 반려하는 동물을 물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국민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담긴 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개정이 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동물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부죠. 호국의 달을 맞아서 전사자 기억 캠페인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부터 아직까지 찾지 못한 국군 전사자 수가 12만 1,879명인데 이 숫자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제 12만 1,879번을 언급을 하면서 이 고유 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나눠주는 제작해서 캠페인에 동참하는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운동을 국가보훈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도내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부터 전주시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를 시행을 해왔고 올해도 제3차 유해 발굴 조사를 실시하려고 시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황방산 일대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지가 발견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 해당 매립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볼목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유해 발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시작되는 것이 3차 유해 발굴 사업인데 2019년도에 1차 사업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 2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1차 유해 발굴 당시에는 그 34구의 유해를 수습을 했고 또 소총이라던가 권총 탄피, 벨트 같은 유품 등도 여러 정 수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 당시에는 44구의 유해가 수습이 됐는데 감식을 해본 결과 이제 대부분의 유해가 25살에서 35살 사이의 남성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국전쟁이나 국가폭력 피해로 숨지고서도 피해조차 찾지 못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피해자들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발굴 작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희생자가 군인인 경우에는 6.25 전사자 발굴법에 그 발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에 근거해서 발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아니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유해를 수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던가 조직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유해를 발굴을 하더라도 보관할 장소 같은 것들을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행 과거사 정리법에 보면은 진실화해조사위원회의 어떤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아주 제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간 유족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려면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치가 되고 또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이번 황방산 일원에서 발굴 조사가 완료가 되면 감식 절차라던가 유품에 대한 정리 절차를 거쳐서 유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있는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과거사 정리 그리고 희생자 또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사 정리법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충석 변호사님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 지역화폐 발행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화폐의 유통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데요. 정부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호진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남규 대표님, 정부가 지난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반발로 해서 절반 정도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 그러면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이 지역화폐 정책이었죠. 그래서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정책을 뒤집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이유에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의 이야기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 고유의 어떤 일인데 중앙정부가 왜 보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화폐 지원 부분이 사실은 지자체 교부금과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지역, 살림이 어려운 지역에 교부되는 예산에 매칭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지역화폐 어떤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경제,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의 예산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지역의 어떤 어려운 경제, 중소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지자체만의 일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치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규문 국장님, 네. 전주시 지역사랑 상품권, 뭐 돼지 사랑이라고 뭐 일명 이렇게 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발행이 되고 또 보급되고 있습니까? 저희 전주시에서는 이제 전 지역화폐인 전주사랑 상품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돼지 카드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지역 자금 역외 유치를 방지하고 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달에 저희가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현재 올해 5월 말 가입자가 31만 명에 달하고 현재 누적 발행액이 6,500억 정도가 되는 등 우리 침체된 지역 굉장히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요. 이제 올해 발행 계획은 발행액 총 2,400억을 계획으로 매월 200억 정도씩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는 월 50만 원 그리고 연 200만 원으로 발행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31만 명이 가입해 있다. 거의 뭐 50%에 뭐 육박하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발행액을 또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네네,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3월 달에, 올 3월 달에 우리 전주사랑 상품권 이용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약 99.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주사랑 상품권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99.4%에 달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캐시백을 어떤 대기업, 대형마트라거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이용 횟수가 줄고 우리 골목에 있는 지역 상권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는 대답도 한 63.7%에 달했고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사용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호진 부회장님, 뭐 익산에서도 뭐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뭐 그런 긍정 평가가 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규모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조금은 피해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경우 그 익산시 그 자료를 예를 들어보면 지역화폐인 다이로움 그 카드의 경우 2020년 1월 발행 이후 가입자 수가 20만 명 이상이 됐고요. 누적 발행액이 1조 3,465억 원의 최대 20% 할인 혜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 1,828억 원을 발행했고요. 2021년도 3,504억 원, 2022년도 5,738억 원, 이거를 발행했고요. 다이로움 그 상품권 예산액 576억 원을 투입해서 익산시의 경제 효과는 145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봐서라도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으로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심 국장님과 김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와 익산 지역에서 지역화폐의 성과 또 효과가 뭐 대단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만은, 자, 김 대표님, 네. 자,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가 전 정부의 정책이다. 그래서 좀 현 정부 들어서 좀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화폐가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뭐 전해보다는 그 지원액을 늘린다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뭐 지속해야 되는 가 바람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정부의 고민도 한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 발행액이 한 4천억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27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규모가 작을 때는 이러한 정책에 보조되는 예산이라든지 시장 규모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고민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주민들 또는 중소상인들에게 어떤 시장 반응, 혜택이 컸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어떤 규모만큼 어떤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게 진행하던 정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보다 이 지역화폐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예산을 갑자기 세우지 않는다거나 정치권에 타협해서 뭐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정책은 사실 지역에서 누리는 효과로 볼 때 좀 정치권, 정부가 잘못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심 국장님, 전주시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얼마나 받고 있으며 또 시비는 어느 정도나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올해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3,525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 예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이것도 원래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는 제외가 됐었는데 국회 단계에서 사실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예산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 일반 지자체, 그리고 불교부 단체 3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일반 지자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캐시백 10% 중에 국비 지원은 약 2% 정도가 되는 거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올해 2,400억 예산을 발행하기 때문에 캐시백 10%인 지원 예산 240억 중에서 국비 지원액이 약 41억 5천만 원, 그리고 도비 지원액이 15억 9천만 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82억 5천억 정도,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시백 지원이 국비가 2%였다고 그러는데 뭐 작년에 비해서 뭐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절반으로 그것도
줄어든 예. 겁니까? 예,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역 화폐 또 어떤 마을 단위로 또 일정 전주 시내에서도 일정한 구역에서도 그동안 뭐 시도는 해봤습니다만은 글쎄요, 현 상황에서는 뭐 국가 재정 지원 받지 않고서는 뭐 제자리를 잡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역화폐는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경험한 그 극대화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발행의 규모가 몇십 배 이렇게 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 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효과가 증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시장, 현재 한국의 어떤 시장 체계에는 굉장히 그 상품도 다양하고 소비의 형태, 구입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라고 하는 정책도 굉장히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정부 예산과 지자체 지원 10% 아주 큰 거거든요. 그런 유인책이 있었고 코로나까지 있었기 때문에 호응을 받은 것이지만 정말 지역의 어떤 역의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어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토대로 가려고 하면 고도화된 이 시장을 따라갈 만한 지역화폐 정책이 새롭게 시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겠다. 또 그래서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는 30억 이상 된 가맹점 뭐 이용을 좀 중단하겠다. 뭐 이달부터입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어떤 정책이든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방법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매출액 30억 이하의 업체라고 하는 규정은 기존에는 이제 중소기업 그 어떤 그 법에 의해서 등록된 중소기업은 다 가능했거든요. 근데 30억 이하로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원 뭐 이런 곳인데요. 일단 각각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는 환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효과가 좀 더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영하는 분위기고 일단 하나로마트 등은 또 반대 입장이고요. 소비자들은 좀 혼란스러워하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보완 변경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에는 사용 가능했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런 혼선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큰 틀에서 일단은 규모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 지원 규모가. 그리고 발행 규모가 적어지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더군다나 이런 이유를 대면서 발행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좀 이 정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좀 사실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방향 전환해서 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자, 김 대표께서 소상공인 측에서는 이제 발행액이 30억 미만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뭐 그걸 반갑게 이제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막상 소상공인 연합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 화폐로 그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도 있고요. 네. 줄어든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안부 소상공인 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도소매 기준 매출 50억, 제조업 120억, 음식 숙박업 10억인데 이게 초과될 때는 가맹점을 취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인센티브나 소비 촉진 지원금을 현행대로 유지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더 활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로컬푸드 또 말씀하신 대로 뭐 병원 같은 데서 지역화폐를 쓰지 못할 때 서민들이 또 소상공인들도 정작 큰 불편을 겪고 제한 한도를 철회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텐데 네, 예. 자, 그 소상공인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사실 코로나19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해제되고 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때 대출받은 대출 상환금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규제를 한다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에서는 더욱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억 규제 제한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고 제가 계시는군요. 이런 로컬푸드는 사용 가능한 걸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예. 어쨌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부의 어떤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마치 소상공인을 위해서 30억 이하로 효과를 집중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양쪽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자, 심 국장님. 자, 지난달부터 전주시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택시 결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자, 30억 이하 가맹점 등록 시행,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이 행안부로부터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지침이 시달되면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고 또 그 시기를 한 5월 달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권고 사항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 상황에서도 이미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침이 와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국적인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를 이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행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한 하반기 한 9, 10월경부터는 저희들도 제안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총 가맹점은 27,000여 업소 중에서 78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병원이라든가 주유소 이런 데도 많이 혜택이 되고요. 해당이 되고 또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어렵게 하긴 했는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매출액 30억 이상이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용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규 대표님, 지역 화폐 순기능도 있지만은 자, 불법 유통 문제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 좀 짚어보겠는데, 자, 작은 지자체 주민이 인근의 큰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되레 작은 지자체의 상품 구매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인근 큰 지자체는 또 구매력을 높이는 이런 결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지역화폐 활성화 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배치가 되는 문제인데, 자,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은 보완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원래 이 정책을 추진했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할 만큼의 영향력을 주느냐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상품권을 사가지고 가맹점에 이른바 깡을 하는 뭐 이런 사례라든지 또는 업종으로 등록을 안 한 상태 속에서 상품권을 받아들인다든지라고 하는 정책 부작용들은 있어 왔고요. 이러한 적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적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조치들을 취해가는 거고 전체 지금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걸 부각하기보다는 이런 건 보완 조치해 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모진 회장님. 상품권 사용이 특정 업종에 치중됐다 보면은 자, 해당 업종의 물가를 뭐 끌어올리는 효과도 그런 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익산 지역에서는 어느 업종 또 어느 부분의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활발합니까? 지역 그 상품권의 그 발행 추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지역 자금의 그 역유출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상공인의 그 매출 증대라고 보는데요. 그 여기 그 소비 지출 그 차단에 대해서 발행 효과가 상쇄된다는 말은 모든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로 보이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매출에 대한 오프라인 소비 유도 효과를 간과한 것이기 때문에 간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은 대부분의 온라인 마켓에서 그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서울 경기 중심의 대형 유통업체로 지역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은 그 매출 규모의 그 영세성으로 인해 온라인 진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비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상품권 유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김 대표님.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 지역화폐 및 존폐 문제로까지 뭐 이어지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 자, 어떤 점에서 또 우리 지역은 그 지역화폐 유통에 또 활발한 곳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부에 어떻게 대책을 요구해야 될까요? 여러 사례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 지역에서 시즌2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즉 결국에 10%의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대거 몰렸던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지역화폐 정신으로 보면 좀 과한 게 아니냐라고 유인책으로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성 차원으로 보면 이 10%를 언제까지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 의존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급자 측면, 그러니까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에서도 이러한 그 지역화폐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른바 약간의 자본 투자 내지는 시스템 이런 걸 어떻게 마련할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야지 지역화폐 정책을 정부가 주면 진행하고 안 주면 못하고 사실 이게 지역화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시즌2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 대표께서는 지역화폐 관련 이제 고도화 문제 또 시즌2를 준비해야 된다. 자, 심 국장님.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건 예산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시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예산 대책을 뭐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작성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까지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의존해서 발행되고 유지가 되어 온 상황이고, 뭐 지금 당장 여기에서 예산이, 특히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은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지방비의 어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예산이 현재 아직은 정부 단계에서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 3,525억 원이 국회 단계에서 어떤 편성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동향이라거나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동향, 이런 동향을 최대한 살피고 또 그쪽의 협조를 통해서 일단은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그 동향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차차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이 현재 뭐 다수당으로서 지역화폐 정책을 그동안 뭐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다 예산이 조금 더 복구가 돼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 수준의 예산은 말은 지원될 수 있을지,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아예 예산을 없애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관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그게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실 지역 차원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저는 지역은 항상 위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위기가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 의존형 지역화폐 정책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장의 숨통을 끊을 수도 있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이라든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정부에서도 그나마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정책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멸뛰게 하는 중간에 이제 도중에 뭐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들께서 오늘 발언하신 내용 뭐 좀 요약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진 회장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생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북 같은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데,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고금리, 고물가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업자가 늘고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눈앞에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국의 6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남규 대표님. 네, 지금 오늘 토론이 지역화폐 문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역화폐 예산이 끊길 경우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지역에서 결국에 지역화폐 문제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문제고 지역의 어떤 약한 경제력을 복원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지역 선순환 경제에 대한 지역의 역량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화폐 문제도 다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문 국장님. 코로나 시기에 아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코로나 시기 못지않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우리 지역 경제에 좀이라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전주사랑 상품권, 지역화폐의 존폐가 얘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어떤 맞춤형 금융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 상권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좀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 군산시에서 처음 발행됐습니다. 군산이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상품권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어려운 시기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만큼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립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